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난관리와 경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담당할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용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난관리와 경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담당할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용 변호사입니다. 먼저 경찰의 재난관리의 직무 근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는 경찰의 업무의 범위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를 담당하면서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고 대테러 작전 수행 업무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위험 예방 관련해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작성하고 배포 업무를 합니다. 아울러 교통, 사건, 사고 등 각종 교통 우회를 방지하는 업무를 하며 기타 공공 안녕 질서 유지 업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있는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경찰력 발동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는 천재지변이나 사변이나 또는 교량 등 인공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붕괴되거나 또는 대형 인명 살상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폭발물 등 위험물 등이 폭발했을 경우 또는 동물들이 집단으로 출현했을 경우 또 극도의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해서 경찰력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는 다중이 운집해 있는 시설의 사람이나 또는 다중운집 시설의 관리자나 이 관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피해자를 안전을 위해서 억류를 시키거나 또는 피해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시키는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 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경찰이 협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방지 장소를 출입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에는 다음과 같이 경찰관이 출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위해 방지라든가 피해 구조와 관련한 토지나 건물이나 차량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 흥행장이나 음식점 등 다중이 운집한 시설에 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위험 방지를 위해서 출입을 할 경우에 경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의 관리자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한도 내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맡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재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나 산사태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또는 요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아울러 가스나 폭발물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장이나 공장 내 각종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어떠한 조치가 될 수 있을까? 작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핫 이슈로 되어 있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경찰이 전염병, 감염병으로부터 차단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산망 파괴 등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묻지마 범죄 등 각종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토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강의할 내용은 폭발물 사고 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느꼈던 경험, 또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의 범인 김태현 같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또 분노 조절 장애를 이유로 길 가던 행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사용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폭발물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2013년 3월 여수 대림산업의 국가산업관리공단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장장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관련자 1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사건이 나면은 이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명을 합니다. 당시 경찰 외에도 이러한 사회적 이목 집중되는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여수 지역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그 회사의 노조들이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경찰은 수사의 목적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착수했고, 또 시민단체, 노조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폭발물 원인 규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과 시민단체, 노조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수사와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폭발의 원인은 화학 공장에서 배관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배관 내에 잔존한 화학 물질을 청소함에 앞서서 이 화학 물질이 저장된 사일로 등 청소와 관련해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안전 발판을 설치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사의 쟁점은 과연 이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물 사고가 사람의 힘으로 예방이 가능한 인재였는지, 또는 사람의 힘으로 예방할 수 없는, 미리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는가가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재해 원인을 위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또 경찰과 함께 고용노동청에서는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진단과 보건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공장에 대해서 작업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화학물질 배관과 사일로에 저장된 청소와 관련해서 이 작업을 원청 업체에서 하청을 줬을 경우에 이 원청 업체의 책임인지 또는 하청 업자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는 결국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처벌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각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중심으로, 고용노동부는 특별 노무 안전 점검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화학물질
배관 내 청소, 사일로 내에 저장된 청소와 관련해서 용역을 줬는 경우에 발주처에서 갑질을 했는지, 즉 원청 업체에서 이 청소 용역을 주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안 했는지, 즉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구역 작업에 대해서 협력업체에게 단순히 외주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화학물질, 이 화학물질은 각종 산업 현장에서 암과 폭발과 근로자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치, 보수, 유지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장비나 시설들을 노후화했는가,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과 시민단체는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장은 징역 8월에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공장 관계자들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등 형벌이 낮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법률상 양벌 규정을 둬가지고 행위자 외에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임자가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아울러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실제 행위를 한 하위직 직원이라든가 하위직 직원의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처벌을 전가하고 현장관리 책임자는 자기보다는 그 행위를 한 하위직 직원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만 하면은 벌금,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장, 산업단지 내의 화학공장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책임자의 처벌 목소리도 법을 통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목소리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국가산업공단의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위험 현장에 대해서 위험을 통제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역과 공항 터미널에서 폭발물이 발견됐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발물 신고가 들어오면은 주민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아울러 이 폭발물인지 아닌지 또는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찰 특공대에서 폭발물 처리반이나 또는 군부대의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가지고 폭발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폭발물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전파를 해 가지고 주민을 대피시키고 또 군이나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에 신속히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처리반이 출동해서 올 때까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경찰서장 재직 시에 철도역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었을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군이나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이 올 때까지 열차를 통과시키지 않도록 그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 관련해서 경찰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또 백신이 이 유전자 변형을 하는 물질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다. 또 백신 내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약이 있다. 이러한 사실과 전혀 무관한 허위 내용의 문자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러한 글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발송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의 접종을 거부하게 선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가서 경찰은 입건 수사를 하고 이러한 허위 글 자체에 대해서는 삭제 차단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에 관해서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의 경우에 연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속 대응팀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자체와 협조를 하게 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고 접촉자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시키고 방문 판매 업체 등 고위험 코로나 교육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서에서는 신속 대응팀을 편성을 해서 지자체와 함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해 가지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 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마스크가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착용을 함에 따라서 이 마스크와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단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예컨대 마스크에 코골이 방지 겸용 마스크를 아주 시중에서 이거는 개당 5만 원에 판다. 이러한 글이 있을 경우에 이거는 이 코로나 방지 마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허위로 과장 광고 사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첩보 수집을 입수해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 저지와 관련해서 집회 시위가 있게 되면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자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정부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이 집합금지 명령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준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단속 점검 활동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코로나 확산 관련 활동은 구청의 재난관리과와 합동으로 하게 되고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과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차단 관련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차단 관련 법령으로는 감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감염병 환자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환자와 관련해서 단지 코로나 환자라는 이유로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법 5조에는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로서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고 환자 진료와 관련해서 의료인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의 역학조사나 예방치료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6조에는 국민은 코로나 확진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서 격리 조치에 응할 의무가 있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예방 관련 정보라든가 대응과 관련한 알 권리 또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은 치료받을 권리와 발생 관련한 비용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 법 34조 2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나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이나 접촉자 현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있고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확진자나 확진자에 대해서 입원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에 대해서 자가 격리를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되어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거부한 경우에는 구속도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법 42조에는 감염병 확산 차단과 관련해서 감염병 환자가 의심되는 장소에 직접 출입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으며 진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를 동행해 가지고 강제로 치료하고 입원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감염병 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설에 강제로 격리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법 76조의 2호에는 감염병 환자나 또는 우려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또 감염병 환자의 위치 정보 파악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경찰은 이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할 수가 있고, 코로나 예방 및 감염 전파 외에 목적에는 이러한 환자 관련 정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토킹입니다. 귀찮은데도 자꾸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쫓아다니는 범죄가 스토킹 범죄죠. 그 다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는 행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속칭 묻지마 범죄가 있습니다. 또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여자 화장실이나 또는 지하철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몰래 신체의 특정한 부분을 촬영해가지고 유포하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음성으로 휴대폰에 정보를 빼내가지고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등 지능 범죄가 있습니다. 첫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힘으로써 불안, 공포감을 조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행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자꾸 보내가지고 불안, 공포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로는 협박죄가 있고, 이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스토커들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2차 피해를 입는다고 해가지고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김태현의 경우에, 김태현이 세모녀의 딸을 스토커를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보복으로 살인을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태현은 현재 살인죄와 절도죄와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하는 법률 위반으로 지금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의 아무런 이해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화풀이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입니다. 이들은 어떤 개인적인 경제적 빈곤이나 또는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등 스트레스가 과중된 나머지 그러한 장애를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러한 범죄자들은 형벌 외에 치료 감호 등 보호관찰을 통해 가지고 재범을 차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몰래카메라 등 휴대폰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거나 또는 보이스 피싱 등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해킹을 통해서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가지고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휴대폰 이용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휴대폰은 몰래카메라와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아울러 이 휴대폰에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이 정보를 빼내가지고 이 개인 정보를 악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지능화되고 국제화되고 조직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